안녕하세요. 혼자가 돼서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몇 번을 썼다 지웠는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이기도 했고, 막상 글로 쓰려니 제가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서 남들이 믿어줄까 싶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 쓰기로 했어요. 어딘가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살림하면서 12년을 살아왔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평범한 아줌마죠. 동네 엄마들 모임에 나가도 항상 구석자리에 앉은 쪽이었고 튀지 않고 조용하게 살아야 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는데 탈이 났어요. 이 글을 저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온 분들, 그리고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만만하게 보일까 싶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겪은 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답니다. 저는 전북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가게 계산대 옆에 앉아서 숙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님들 오가는 거 보면서 자랐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랑 계산하는 머리는 일찍부터 생겼죠. 그 경험이 도움이 됐는지 대학에서도 회계를 전공했고 졸업하고 회계사무소에서 3년을 일했어요. 숫자 다루는 게 적성에도 잘 맞았고 계약서나 서류 보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꼼꼼하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들었고요. 그러다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그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직장이 멀었고 아이 생기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미리 정리하자 싶었던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동안 저는 남편 밥 챙기고 아이 학교 보내고 집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공과금 내고 또 밥 챙기고 그 루틴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싶어요. 제 취미가 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만난 건 직장 동료 소개로였어요. 당시 30이었던 저한테 동료가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은 사람 있다고 해서 나간 자리였는데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과묵한데 듬직하달까요? 그때 저는 그걸 책임감이라고 읽었어요. 연애 2년 하고 결혼해서도 큰 싸움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꼭 좋은 신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싸울 만큼 뜨겁지 않았던 거니까요. 우리 사이는 늘 편한 사이였지 서로 가슴이 뛰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아이 함께 키우는 그냥 생활 파트너에 가까웠죠. 그래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은 없어요. 대신 한 번도 대단하거나 귀하게 여긴 적도 없었어요. 제가 뭔가를 잘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힘들다고 해도 좀 더 쉬라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무관심이었는데 그땐 그냥 성격이 그러니 했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이렇게 된 건 시어머니 영향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틀려도 그냥 다 맞다고 하는 분이랄까요? 저한테 대놓고 못되게 굴진 않았어요. 근데 항상 저를 아들 건강 챙기는 사람 정도로만 봤던 것 같아요. 명절에 음식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면서도
그게 인사로 하는 말인지 칭찬인지가 좀 애매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돌아보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저를 만만한 사람으로 분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걸 허락했던 거고요. 그게 제일 속상하네요. 결혼 11년 차 되던 해부터 남편 야근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급한 업무가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생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그 시기에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핸드폰을 항상 엎어놓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식탁에 놓고 밥 먹다가 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두고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가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이니까 회사 일로 민감한 연락이 오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표정까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소파에 털썩 앉아서 TV 보다가 스르르 잠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집에 오면 말이 없어지고 밥 먹고 나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이 남편한테 뭘 물어도 나중에 하고 끊어버리는 일도 많아졌고요. 그때부터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건 느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보고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조수석에 모르는 여자가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날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쳤대요.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괜히 너희 부부싸움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미리 연락한 거야. 그냥 회사 직원이겠지?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마트 근처에 있었냐고요. 아는 사람이 봤다고 하면서요. 근데 남편 반응이 저한테는 답이었어요. 뭐? 누가? 아, 회사 직원이야. 집 방향이 같아서 그냥 태워준 건데 그게 뭐 이상해. 평소 남편 말투가 아니었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설명했거든요.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겼어요. 속으론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그때가 제 차를 수리 맡긴 시점이라 남편 차를 타고 마트에 다녀왔어요. 평소엔 제 차만 쓰니까 남편 차를 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수석도 아니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건 몇 달 만이었을 거예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장바구니를 넣으려고요. 근데 뭔가 가려져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트렁크 한쪽 구석에 검은 쇼핑백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게 다른 뭔가를 덮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쇼핑백을 옆으로 밀었더니 안쪽에 돌돌 말린 담요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납작하게 접힌 실내화 한 켤레.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실내화를 집어들었는데 가볍고 납작한 235mm. 실내에서 편하게 신는 그런 종류였어요. 발볼이 좁고 작았어요. 근데 사이즈가 남편 것도 그리고 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그 순간만큼은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카트 끄는 소리도 옆차가 후진하는 소리도요. 담요를 꺼내서 자세히 봤어요. 세탁은 된 것 같은데 쓴 흔적이 있는 담요였어요. 차에 비상용으로 넣어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꽤 폭신하고 큰 담요였는데
누군가 덮고 눕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차 트렁크에 담요하고 여자 실내화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만큼 저는 순진하지 않아요. 아이를 둘이나 키운 여자인데요. 근데도 그 순간은요, 제 머릿속이 제발 다른 답을 찾으라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회사 야유회에 썼나? 다른 사람 짐이 섞인 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어떻게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애써 정신을 붙들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켰어요. 집까지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장 본 걸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친구가 봤던 그 여자, 남편이 팔짝 뛰면서 설명하던 눈빛, 항상 엎어놓는 핸드폰, 늦어진 퇴근, 닫힌 방문, 그리고 그 실내화,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어요. 이상한 건 제 감정이었어요. 너무 억울하다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싶거나 그런 감정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대신 뭔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요. 그때 회계사무소에서 일할 때 습관이 떠올랐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숫자를 맞춰봐야 해요.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봐야 하니까요. 이제 확인해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 남았어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친구한테 조용히 연락했어요. 남편 SNS에 주변 인물 좀 봐줄 수 있냐고요. 친구가 워낙 그런 거에 밝아서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 같은데? 이 여자 말곤 다 결혼한 유부녀야. 링크를 열어봤는데 사진이 가득한 계정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해외 유명 도시 여행 사진, 고가 브랜드 가방 사진, 팔로워가 수천 명이고 게시물마다 협찬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는 그 계정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회계에 일할 때부터 숫자든 사람이든 패턴을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 계정에서 패턴이 보였어요. 협찬 제품을 마치 자기 것처럼 올리고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도록 연출된 사진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렇게 올리죠. 이거 다 만들어진 이미지네. 그리고 그 계정 게시물 날짜를 남편 외박이나 야근 날짜와 맞춰봤더니 겹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식당,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온 음식 사진. 확신이 섰죠. 전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천천히 정리하면서요. 감정을 먼저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울고 따지고 싸우면 남편은 발뺌할 거고 저만 지저분해질 거거든요. 그럼 안 됐어요.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움직이기로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밥 먹다가 말을 꺼냈어요. 뭔가 말을 꺼내려고 밥 먹는 내내 머뭇거리는 게 보였어요. 계속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나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 엄마 집에서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늦게 들어와서 당신이랑 애들 잠 깨우는 것도 미안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밥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잠을 깨운다고요? 12년 결혼 생활 동안 늦게 들어와도 한 번도 잠 깬다고 뭐라 한 적 없어요. 애들도 그래요. 그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잠깐 남편 얼굴을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짧게 대답하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뭔가 더 설득하려는 것 같았는데 제 표정을 보고는 그냥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밥상을 치웠어요. 손이 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떨림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낮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열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반찬까지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반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앉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그 시간에 갑자기 오신 건 처음이라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같은 여자고 며느리가 힘들다면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차를 들이고 마주 앉았어요. 요즘 태호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네가 좀 더 잘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 말을 꺼냈어요. 저는 잠깐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한 건지 가늠하면서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된 거 다 말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너무 밖으로만 돌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당황하거나 펄쩍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굳었다가 금방 풀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다. 어머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핸드폰도 그렇고 야근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그렇고 야근은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지. 예민하게 뭘 그런 걸로 애를 잡아.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남편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여자나 직원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는데 그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피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보는 것도 아닌 애매한 눈빛이었어요. 얘가 참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대체? 그 말이 이상했어요. 모른다면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데 누굴 의심하냐고 했어요. 전 그 순간 뭔가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알고도 이러실까?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긴 해도 이런 문제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죠. 회사에 가까이 지내는 젊은 여직원이 있다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나도 저번엔가 한번 봤는데 그런 거 아니다. 아이 싹싹하고 사람 잘 챙기는 애더라. 아이 그게 뭐가 문제야. 직장 동료면 좀 잘 지낼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싶어서 시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아니, 직장 동료를 시어머니가 어떻게 봐요? 그건 남편이 따로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그 여자를 시어머니한테 인사까지 시킨 거예요. 그 순간 뭔가가 털썩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확신한 게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제 편이 아닌 쪽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추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뭘 알아 알기는 그냥 한번 봤다는 거지. 어머니,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이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전 어머니가 제 편이 돼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여자니까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소중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남자들 한 번은 다 그런다. 그럴수록 다독일 생각을 해야지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제가 다독여야 한다고요. 어머니 어떻게... 나 이만 가봐야겠다. 나오지 마라.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더 이상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이 빠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시어머니가 신발 신고 문 열고 나가는 걸 듣고만 있었어요. 문이 닫힌 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배신감이란 게 꼭 큰 소리를 내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찾아왔죠. 그날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는 그 소리처럼요.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웠어요. 이제는 모든 걸 저 혼자 해야 한다는 것, 그 생각만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공범이었어요. 아들이 버려놓은 일을 알면서 덮어주고 거들고 저한테 참으라고 한 거예요. 저를 설득하러 온 게 아니라 관리하러 온 거였어요. 그날부터 제 계획이 달라졌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계산 안에 넣어야 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그 여자 계정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자주 가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게시물마다 비슷한 배경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위치까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조명과 인테리어 분위기가 꽤 특이한 곳이라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동네 카페를 몇 군데 찾아보니 딱 맞는 곳이 있었고요. 그 뒤부터 저는 혼자 카페를 자주 들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저는 카운터에서 음료를 시키고 멀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자를 한참 보다가 용기를 내 일어났어요. 저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상간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딱딱해지더라고요. 아마 저를 알아본 거겠죠. 일단 전 여기 싸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표정도 목소리도 앉는 자세도 전부 조심스럽고 여리게 행동했죠. 자리에 앉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랑 그 사람 남들 보기에만 부부지 마음 없이 산 지 오래예요. 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누굴 사랑한다는데 그냥 보내주고 싶네요. 그 여자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참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일부러 말을 꺼내면서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떨리는 손을 숨기려는 것처럼요. 실제로는 하나도 안 떨렸지만요. 상간녀가 말을 잃었어요. 방금 전까지 뭔가 할 말을 고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굳어버린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직 몰라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고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어줄 것도 아닌데 그냥 보내줘야지 싶더라고요. 이상하죠?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상간녀가 작게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그 여자를 봤어요. 전 어차피 곧 떠날 사람이에요. 미련 같은 거 없어요. 진짜로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누굴 사랑한다는데 그걸 제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은지 씨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눈가를 손등으로 가볍게 닦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애써 참는 것처럼요. 그 여자는 제 손동작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상간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카페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 시선이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저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놓아주세요. 저는 겉으로는 당황한 척 손을 저으면서 말했어요. 어서 일어나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 다 봐요. 그 여자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여자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눈가를 닦았어요. 저도 같이 눈가를 닦는 척했고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뭐가요? 시어머니요. 그 여자 표정이 살짝 달라졌어요. 긴장하는 건지 궁금한 건지 모를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데요? 저는 잠깐 뜸을 들였어요.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듯이요. 되게 현실적인 분이에요.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서요. 저도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요. 부모님 재산도 있었고요. 그걸 들고 시집 왔는데도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항상 뭔가를 더 원하는 분이에요. 상간녀가 심각해진 표정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은지 씨는 어때요?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여자가 잠깐 눈을 피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게 좀 문제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찻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말이 그 여자한테 어떻게 들렸을지는 몰라도 저는 의도적으로 문제라는 말을 흘렸어요. 역시나 상간녀가 못 참고 저에게 먼저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저는 살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까다롭기보다는요, 자기 아들하고 살 사람이니까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분이에요. 평생 아들 성공만 바라며 사신 분이니까요. 근데 전 그걸 끝까지 못했고요. 근데 은지 씨 능력이면 충분하죠 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창창한 사람이니까. 근데 일단 허락을 받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시선을 맞추면서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뭐든 솔직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한테는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알아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에요. 이 집에 뭘 가져오는 사람인가예요. 저도 처음에 그걸 몰라서 있는 그대로 들어갔다가 12년 동안 부족한 며느리 소리 들었거든요. 그 여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은지 씨가 지금 상황을 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어머닌 계산부터 하실 거예요. 이게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를요. 그러니까 저는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마음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는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는 척을 했어요. 이런 말하는 게 맞는 건진 모르겠는데 전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어머닌 첫인상이 다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도 처음에 마음이 열리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없는 게 많은 사람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처럼요. 그 여자가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어요. 저는 조심스러운 척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먼저 얻어야 그 다음도 있으니까. 그럼 진짜로 다 말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예요?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세고 포장이라고 하죠. 은지 씨 능력이면 언젠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걸 조금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죠.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그 미래도 있는 거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그 여자 눈을 봤어요. 순간 그 여자 눈빛이 바뀌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뭔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살짝 좁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됐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전 그걸 몰라서 12년을 고생했어요. 은지 씨는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거기까지였어요. 어차피 씨앗은 뿌려졌고 물은 그 여자가 알아서 줄 거니까요. 가볍게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에 나와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21번 길게 내쉬었어요.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저쪽에서 움직일 차례예요. 제가 심어놓은 대로요.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찾아왔어요. 이번엔 반찬도 없이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서 계셨어요. 표정이 뭔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거실 소파에 앉지도 않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집 팔아서 7억 줄 테니까 당장 이혼해라. 저는 봉투를 받으면서 시어머니 얼굴을 잠깐 봤어요. 떨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심한 사람 얼굴이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제 눈을 안 보고 말을 이어가셨어요. 상간녀 집이 재력가 집안인데다가 외동딸이고 부모가 건물도 있고 남편이 거기 들어가면 집안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지금 당장 이혼해주면 나중에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지금 이게 다 되는 게 며느리 덕이라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더 빠르게 계산했어요. 시어머니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략 6억 8천 정도 됐거든요. 7억이면 아파트 팔고 대출까지 끌어온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집까지 파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 후에 소송으로 가면 너무 길 거예요. 위자료 받으러 재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 저도 지저분해지고 아이들도 흔들려요. 근데 지금 눈앞에 7억이 있어요. 심지어 합의금까지요. 어차피 아닌 거 나도 챙길 건 챙겨야죠.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봤어요. 이렇게나 많이요? 알겠어요.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했어요. 계약서 형태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꼼꼼히 읽었어요. 합의 이혼 후 양육비 조항, 재산 분할 조항, 7억 지급 조건. 빠진 것도 애매한 것도 없었어요. 고민하는 척하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러더니 이 말만 하더라고요. 고맙다. 그래 고마워.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배웅해드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혼자 거실에 서서 그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혼 서류가 처리된 건 그로부터 몇 개월 뒤였어요. 그 무렵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7억이 계좌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차근차근요. 아이들한테는 이사 간다고만 했고 아이들도 큰 동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게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 쪽에서는 그 사이 시어머니와 상간녀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를 잡은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긴데요. 상간녀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 경기도 외곽 빌라였대요. 오래된 빌라에 좁고 어두운 거실, 시어머니가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어땠을지 저는 안 봐도 다 알 것 같았어요. 이게 뭐니? 어? 재력가 딸이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폭발했다고 해요. 남편도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는 표정이었대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남편한테도 부모님이 건물 몇 채 갖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놨다고요. 남편도 그 말을 믿고 있었던 거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여자한테 속아 있었던 거예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호텔 음식 사진으로 가득 찬 계정. 전부 협찬이거나 무리하게 지른 할부였던 거예요. 팔로워 수천 명이 보고 있으니 이미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SNS 속 화려한 삶은 그냥 잘 꾸며진 무대였어요. 그 소식이 들려오던 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가 한동안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뭔가 말을 꺼내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고요. 한참 만에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나다.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지? 저는 속으로 잠깐 피식했어요. 잘 지내냐고요? 집 팔아서 7억 줘가면서 이혼하라고 하셨던 분이 지금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잘 지내죠. 근데 왜요? 시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한번 쉬셨어요.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그 한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 알 것 같았어요. 저기 사실은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 번 더 한숨이 나왔어요. 전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전화가 왜 온 건지,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건지요. 그 여자 정체가 드러나고 7억이 허상에 쏟아진 게 밝혀지고 이제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거겠죠. 며느리한테 뭔가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처음이셨을 테니까요. 결국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그게 혹시 저한테 뭐 부탁하시려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저한테 깔끔하게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시지 않았나요? 갑자기 왜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집한 돈까지 주시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머니 결정이셨잖아요. 그게 그 애가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말을 끊었어요. 화가 난 건 아닌데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여자 싹싹하고 사람 잘 챙긴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제가 외도 의심된다고 했을 때도 남자들 다 그러고 산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설마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저는 그날 어머니한테 도움받으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어머닌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혼 서류를 직접 들고 오셨죠.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 저 지금 애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저한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근데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시는 건 제가 이젠 들어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참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소리였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포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고 더 이상의 말도 없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아마 예전 시어머니라면 그렇게 끊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마디라도 더 하시고 끝에는 꼭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끊으셨어요. 힘없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후련하지도 씁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과거의 어떤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책장을 덮는 것처럼요. 더 읽을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시 박스 테이프를 한 줄 더 붙였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어차피 볼 거 직접 가서 봐야겠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 딱히 서두르지 않았어요. 택시 말고 그냥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 갔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좀 흐렸어요. 바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 가보겠다는 게 잔인한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12년을 이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드는 걸 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고 속상할 때도 혼자 삭혔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요. 솔직히 불구경 보는 심정이었어요. 나쁜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이제 끝을 보러 가는 느낌이랄까요? 시댁 복도에 들어서는데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TV 소리인가 싶었어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사람 목소리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멈춰서니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7억? 그 돈이 어딨어? 말해봐! 그 돈 지금 어딨냐고?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앉아요. 진정이 돼? 인연한테 속은 거야. 집안이 어떻다느니 건물이 있다느니 다 거짓말이잖아. 저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원래는 닥쳐! 이 사기꾼 같은 게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를 내려치는 소리였어요. 몰랐다고? 네가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그때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7억이 있다고 했잖아. 그 7억이 어디서 나와?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초인종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요. 근데 누르지 않았어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남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은지야,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7억이 어디 있다고? 오빠도 나 만났을 때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그게 지금 같은 얘기야? 뭐가 다른데? 나도 그냥 허락만 받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로 커졌어요. 야! 인연이 지금 뭔 소리라고 있어? 어디서 눈알 부라리고.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야! 진짜 저한테 왜 이래야? 이게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정신을 차리겠네. 이게 확... 어머니 잠깐만요. 남편이 말리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뒤엉키고 뭔가 넘어지는 소리도 났어요. 그리고 바로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는 한 발 옆으로 비켰어요. 그 여자가 뛰쳐나왔어요. 머리가 다 흥크러져 있었고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시어머니가 쫓아나오셨어요. 손을 뻗으면서요. 야, 너 거기서! 그 여자가 복도를 뛰었어요. 시어머니가 슬리퍼 끌면서 쫓아가셨어요. 거품이란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멈추셨어요. 저를 보셨거든요. 그제야 진정이 된 건지 시어머니가 멈췄어요. 방금 전까지 상간녀를 무섭게 쫓던 기세가 바로 딱 멈췄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당황함인지 민망함인지 아니면 뭔가 기대하는 건지 복잡하게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 잠깐 들어갈게요.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굳었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도 같고 눈밑이 어두웠어요. 남편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앉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당신이 한 번만 좀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제 앞에서 이런 목소리로 말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없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요. 그때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벌컥 마시고 온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방금 전까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 맞나 싶을 만큼 목소리가 차분해져 있었어요. 한태호 씨. 전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이름을 불렀더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미 끝난 거야. 우리. 나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직은 무슨. 서류도 끝났고 우리 관계도 다 끝났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 일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절 보더니 잠깐 표정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반가운 것도 아니고 안도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기대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잘 왔다, 잘 왔어. 사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년 말이야. 알고 봤더니 진짜 황당한 애더라. 완전 사기꾼이야. 처음에 태호가 그 여자 집안이 어떻다느니 건물이 몇 채 있다느니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한테까지 와서 7억이 있다고 시어머니 허락만 받으면 그 돈으로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 7억이 어디서 나와? 빌라 반지하에 사는 그런 집에서.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너도 억울하겠지만 우리도 제대로 속은 거라고.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도 너무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태호도 진짜 몰랐고 나도 몰랐다니까. 걔가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알고 계셨잖아요. 뭘 알아? 완전 사기꾼이야. 걔 집안 자체가 다 사기꾼 집안인 것 같아. 그 여자 어머니 눈으로 직접 보셨잖아요. 그게 아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하려던 말을 멈추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제야 느낀 것 같았어요. 위로할 줄 알았던 며느리 얼굴이 자기가 예상한 것과 달랐던 거겠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그 7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 여자가 어머니한테 7억 얘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건요. 제가 만나서 다 흘렸거든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언제 만났는데? 한참 전에. 그 여자가 자주 가는 카페 있더라고. 거기 일부러 가서 기다렸다가 만났어. 왜? 할 말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암 판정 받았다고 했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른다고. 그래서 어차피 난 곧 갈 거니까 당신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보내주고 싶다고 했지. 거짓말이야. 나 아무 데도 안 아파. 남편 표정이 무너졌다가 뭔가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안도인지 배신감인지 황당함인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나중에 그 여자가 무릎을 꿇더라고. 내 앞에서. 제발 당신 놔달라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내가 그때 돈 얘기를 흘렸어. 어머니가 꽤나 현실적인 분이라고. 결혼 전에 몇 억 준비해서 간 며느리도 만족 못하신 분이라고. 근데 능력 있으면 허락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남편이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뭔가를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없는 걸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네.
내가 그렇게 만든 건지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이마에 올리셨어요. 그럼 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네, 딱 봐도 알겠던데. 지금 이것도 네가 다 꾸민 거야? 꾸민 거라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움직인 거죠. 저는 말 몇 마디 해준 것밖에 없고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여자 처음 봤을 때 진짜 몰랐어요? 딱 봐도 허영심만 많은 어린애인 거 어머니 눈에 안 보였냐고요. 명품 가방에 맨날 호텔 가서 밥 먹으러 다니고 SNS에 올리고 그게 다 협찬이고 할부인 거 조금만 보면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참...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잘 박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서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할 말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다시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선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봤어요. 전 이 결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번에 잘 알게 됐어요. 이 집 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거죠.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거였고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계속했어요. 두 사람 이야기는 더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옆에 저도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따져보고 끝내기로 한 거예요. 저요, 이 선택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오히려 더 일찍 못한 게 아쉬울 정도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두 사람을 한 번 더 봤어요. 고개 숙이고 있는 남편, 애써 시선을 피하고 있는 시어머니.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들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돌아봤는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팔꿈치를 무릎에 짚고 바닥을 보고 있었고요. 오래전 처음 이 집에 이사 온 날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주시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잘 부탁한다고 했고요. 그때는 우리 둘 다 진심이었겠죠? 잠깐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후련하다거나 시원한 느낌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씩 들렸어요. 제가 물어보러 다닌 게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연락이 주고받는 일도 가끔 있었고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 몇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것들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그 여자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고 해요. 동거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SNS 마케터를 한다고 했지만 수입이 들쑥날쑥했어요. 협찬은 꾸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은 유지비가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니까 둘이 사는 집 생활비가 고스란히 남편 몫이 된 거예요. 식비, 공과금, 그 여자 카드값, 심지어 쇼핑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까지요. 사실 남편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통장이 매달 빠듯했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복잡했어요. 안쓰럽다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70이 넘은 노인이 월세방에서 혼자 지낸다는데 아무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분이 선택하신 결과기도 했어요. 사람은 모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안고 가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아들을 선택했고 저보다 그 여자를 더 믿었으니까 우리는 각자 선택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여자 얘기도 들렸어요. 남편이 실직 위기에 처하자마자 상간녀도 서서히 태도가 달라졌대요.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자꾸 미루고 그러더니 SNS에 새로운 남자와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상간녀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계정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밥 사진, 카페 사진, 여행 사진, 협찬 태그 다 그대로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남자 실루엣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얼굴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함께 찍은 음식 사진이라든가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손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보면 알아요. 분명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였어요. 딱히 놀랄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그럴 사람이라고 보였거든요.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진심인 척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를 계산하는 게 보였거든요. 진심으로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하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그 여자 계정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런 여자는 그냥 껍데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화려해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 그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능력이 없어지면 옆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남편도 그걸 나중에야 알았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아프게요.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렸어요. 어느 날 아이들 면접 교섭날이 와서 짧게 연락이 왔다가 남편이 뜬금없이 문자를 하나 더 보내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미안해. 당신 놓친 게 제일 후회가 되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지금 와서 뭘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 혼자 하는 말 같아서 짧게 답장했어요. 아이들 잘 봐줘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마음을 오래 끌고 가진 않았어요. 이혼하고 7억을 처음 통장에서 확인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솔직히 숫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하는 게요. 근데 오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이미 머릿속엔 쓸 곳이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내 집이었어요. 전세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아이들과 안정감 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는 집이 남의 집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나머지는 아이들 학원비를 미리 정리해뒀어요. 한동안 제 수입이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묶어두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회계사무소 다닐 때부터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학원을 알아봤어요. 다시 회계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등록하고 보니 제가 제일 나이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늦게 시작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수강생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이혼 사실도 먼저 말했어요. 뭐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거였으니까요. 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다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씩씩하게 대답했죠.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그 말에 모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몇 명은 좀 당황한 것 같고 몇 명은 웃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던 거겠죠? 집에 오는 길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람들 눈치를 봤던 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외도 현장을 직접 봤던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것도 얼마 전이었어요. 야, 소문 들었다. 너 진짜 괜찮아? 그때 그럼 그게 맞았던 거네. 저는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결혼 생활 내내 안 맞는 걸 알면서도 편하고 익숙한 게 괜찮은 건 줄 알았나 봐. 근데 편한 거랑 맞는 거랑은 다른 거더라. 미경아, 나 이제 진짜 잘 살 것 같아. 친구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원래부터 야무지게 잘 살았어. 그냥 혼자가 된 것뿐이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 그 말을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잘 살았다고 그냥 혼자가 된 거라고요. 지나고 보니 남편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낌새가 있다는 걸 이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움직이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렸고 제 수입도 없었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게 진짜 솔직한 이유예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방관자이기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7억은 시어머니가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죠. 그날 그 여자를 심어놓고 기다리고 움직이게 했어요. 단지 시어머니 손을 빌렸을 뿐이에요. 이 사연을 다 쓰고 나니까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12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다 써놓고 나니까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해요. 요즘 제 일상은요. 오전엔 학원에 가요. 세무 공부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회계사무소 일할 때 베이스가 있어서인지 새로 배우는 것들이 그냥 쌓이는 느낌이에요. 강사가 얼마 전에 이 속도면 빠르게 끝낼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간식 챙기고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 뭔가 무거웠어요. 남편 퇴근 시간에 괜히 신경 쓰고 밥 차려야 하고 눈치 보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냥 저랑 아이들이랑 편하게 먹어요. 큰아이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고 가끔 같이 만들자고도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밤에는 조용히 혼자 시간을 가져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동안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 시간에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남편이 리모컨을 쥐고 있었거든요. 사소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당하고 살았고 남편 외도를 이미 눈치챘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너무 많이 참고 있다면요. 그게 사랑이어서 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참는 건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익숙한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 두 가지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리고 당신이 만만해 보이도록 내버려 둔 건 사실 당신일지도 몰라요. 저처럼요.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꼭 자신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날을 같이 응원할게요.